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한겨레 신문사 초청 토론회 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에게 묻는다 진행을 맡은 김종배입니다. 오늘 저희는 문용린 후보와 이수호 후보 이 두 분의 후보자를 모시고 그 다음에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된 패널을 모시고 약 100분간 생중계로 인터넷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와 규칙 45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토론회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두 분 후보자들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왜 내가 서울시 교육감이 돼야 하는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2분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발언 순서는 사전에 이루어진 추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수호 후보에게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지금 서울교육은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혼란의 현재에 머무르느냐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싸늘한 경쟁교육을 계속할 건지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나갈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현재의 줄 세우기 입시 위주, 성적 위주 교육 방식으로는 미래의 인재를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낡은 교육의 틀로는 학생들은 현재도 미래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로운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따뜻한 협력교육으로 새로운 희망의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서울교육을 만들 사람, 교실과 학교를 잘 아는 사람, 그런 선생님 출신이 교육감이 돼야 됩니다. 저는 평교사로 평생 교단을 지켜왔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며 울고 웃고 했던 경험들, 선생님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고민들, 학부모들의 그 간절한 염원들,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험들이 새로운 서울의 교육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 교육을 이제는 관료나 외국에서 이론을 가지고 온 그런 사람들이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교육 주체들이 나서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0초를 아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용린 후보에게 역시 마찬가지로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서울시 교육을 좀 차분하게 안정되게 수도 서울의 교육답게 질 높은 교육을 좀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사범대학 교수로서 또 교육학자로서 교육을 생각하며 평생을 지내왔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교육이 참 서울 교육답지 않게 진행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분의 그 전임 교육감께서 도중 하차를 하시는 불행한 일이 있었고 이번 선거도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수도 서울의 교육이 사실 어떤 면에서 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그 7개 시도 교육평가에서 서울 교육이 제일 꼴찌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스러운 게 기초학력이라는 수준에서 그 7개 시 중에서 가장 지금 꼴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도 많죠. 또 여러 가지 그 시끄러운 일들이 지금 학교 교육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과 저의 모든 경험을 되살려서 수도 서울의 교육이 정말 수도 서울 교육다운, 그래서 수도 서울의 많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수도 서울의 교육이 교육다운 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두 후보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 간략히 토론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이 그 세 분의 패널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이 패널이 그 주도권을 갖고 질문을 드리고 후보자가 응답을 하는 패널 토론이 있고요. 이어서 후보자 상호 간 이 주도권 토론이 있습니다. 이 한 분이 8분씩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다시 재질문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후보 상호 간 그 주도권 토론이 끝나면 다시 한번 패널들께 그 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후보자 토론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그 형평성의 기초는 바로 시간의 형평성인데 따라서 약간 딱딱한 감이 있더라도 엄격히 시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은 1분, 그다음에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분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질문을 좀 압축을 해서 1분 내에 이렇게 좀 질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패널 토론에 들어가야 될 텐데 먼저 지금 교육의 3주체라고 하죠. 교사, 학부모, 학생 한 분씩 지금 나와 계십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바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현섭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서울 구현고 윤리교사이고 동시에 좋은 교사 운동,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학부모로 둔 정승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 서울 상암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최지수 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날선 질문들을 좀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첫 번째 이 질문 기회는 정승훈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답변을 하고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두 후보께서 이미 언론에 통해서 발표하신 정책 가운데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자사고하고 특목고 등에 대해서 구별되는 고교 체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영리 후보께서는 자사고, 특목고 정책을 유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자사고로 인해서 주변 학교가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은평구가 나머지 학교가 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또 특목고에 가지 않을 아이들까지도 경쟁에 가담을 하는 바람에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런 현상에 대한 평가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수호께서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를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고교 선택제가 광명 교육감도 전에 공약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그때 이거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서 그 경우에 실천하지 못하셨거든요. 어떻게 이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신지, 기존 자사고나 특목고 거기에 학교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그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문영린 후보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정성훈 그 학부모님 그 질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자사고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학교 간의 어떤 그 긴장감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립형 사립학교, 이건 사립학교들입니다. 사립학교에 어떤 그 경쟁력을 불어넣어서 잘 가르치는 학교, 그 학교가 책임지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또 사립학교는 설립 목적이 각자 다르니만큼 그 취지에 맞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좀 허용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사고가 이번에 한꺼번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사고가 되지 않은 일반계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자사고는 자사고의 취지대로 살리면서 이 자사고가 가져오는 문제점은 또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특목고야말로 또 특수 목적을 가진 그런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교에 진학을 했으니만큼 특목고가 파행적으로 가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도록 엄정한 감시 감독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가 파행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감의 아주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탈적인 행동은 과감하게 막고 본래의 취지는 100% 살아나도록 그렇게 저는
구분해서 지원하고 감시 감독을 또 강화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참입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호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그 학부모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바로 이 서열화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고등학교의 이 서열화는 어떻게든지 완화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급선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서열화를 지금 공고히 하는 것이 특목고 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여러 형태의 이 고등학생들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건 좋지만 성적 위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에 대해서는 문 후보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해서 원래의 설립 취지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생긴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까 문 후보님께서는 자립형이라고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이 26개의 자율형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성적으로만 갈렸기 때문에 무슨 설립 취지와는 아무런 또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미 작년에 2개 교가 벌써 폐지가 됐습니다. 올해도 8개 학교가 벌써 정원이 미달됩니다. 이런 현실에 맞지도 않고 또 학교를 서열화시켜서 우리 아이들 경쟁시키고 사교육비를 늘려가는 이런 학교는 단계적으로 원래의 취지대로 일반의 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경쟁 교육에서 조금이라도 해방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후보께서 계속 인사 말씀부터 해서 아주 시간을 아끼시고 계세요. 네. 자, 다음은 이 최지수 학생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문용린 후보께서는 학력, 체력, 인성의 기본기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예체능 시간이나 교양 시간이 주어져도 자율학습에 쓰거나 잠을 자거나 수능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과목별 이수 단위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기본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수호 후보님께서는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급식의 질 또한 높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친구들에게 무상급식에 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급식을 했을 때 밥이 너무 맛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반응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많이 봤는데 후보님께서는 질이 높으면서 맛있으면서 친환경 재료로 어떻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 이번에는 최지수 학생께서 문용린 후보에게부터 이제 그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순서상 이수호 후보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친환경 무상급식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고 또 이미 국민소득 2만 불 이상 또 세계 경제력 10위인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 때문에 또는 예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합의 수준이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번에 대선 후보들조차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 예산을 더 확보하고 더 투자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무상급식에도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질입니다. 그냥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어릴 때부터 길러줘야 됩니다. 지금 아토피라든지 또는 뭐 어릴 때부터 비만이라든지 이런 성인병조차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환경적 요인 등등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하려면 정말 어릴 때부터 좋은 먹을거리를 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해야 예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차별 없이 해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그런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이미 친환경 식재료들을 학교에 공급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도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또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또 학부모들과 모든 교육 주체들이 나서서 토론해가면서 의논해가면서 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저는 달성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 문영민 후보님. 예, 우리 최지수 학생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지금 아마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와 이것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얼굴들이 밝지 못하고 찌푸려져 있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초중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기르는 데거든요.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고, 완전히 다 잘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것이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적 능력도 자라고 감성과 도덕과 인성 같이 자라야 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성격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덕교육 전문가입니다. 도덕교육 전공을 한 사람으로서 이 도덕 인성이 우리나라 현재 학교 상황에서 꼭 필요한 거다. 우리나라는 사실 학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 1, 2등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게 뭐 핀란드 뭐 이런 나라지만 저는 학력이 높은 것이 결코 부끄럽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는 게 있다면은 학력은 그렇게 높고 공부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춰서 도덕, 인성, 품성, 성격, 또 지적인 이 체력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길러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컨대 독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도덕 인성 교육을 도덕 시간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가 도덕적인 품성, 도덕적인 품성을 가진 사람이 칭찬받고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풍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도덕 교육의 일상생활화 이런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방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열심히 한번 실현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현섭 선생님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서 모두 다 교사들이 학생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사실은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는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행정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전임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고 교원 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했지만 그것이 충분히 학교 현장까지 느껴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청 차원에서 고민하고 또 앞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후보가 같이 이제 드리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영민 후보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뭐 저는 선생님이 어떤 첫 질문을 내놓으실까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선생님께서는 그 업무 과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서부터 8년까지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아젠다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잡무 부담을 줄여드릴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많이 했는데 뭐 많이 해도 결국 공식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의무로 오는 그런 업무들이 많다. 뭐 공문을 줄여라니 공문은 줄이는데 그저 업무 지시로 떨어지는 업무가 더 많았다.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게 뭐냐 해서 최근까지도 선생님들 만나봤더니 학교 내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더만요. 업무 분장이라는 거 있으시죠. 무슨 업무 분장 맡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선생님들은 교과서 업무 분장을 맡아가지고 그게 업무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무 분장 문제를 제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업무 분장을 줄일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좀 생각해 볼 그런 참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나 지방의회로부터 오는 무슨 통계조사 같은 겁니다. 이거는 교육감 수준에서 제가 철저히 맡겠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통계를 잡아서 잡은 통계 가지고 국회나 지방의회 답장을 우리 교육감 차원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들이나 일선 학교는 그런 통계를 반복적으로 만들고 학교 현황 조사하는데 시간을 뺏기지 않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업무 분장 문제, 그 다음에 위로부터 오는 공문서 요구, 지방의회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수호 후보님. 예, 우리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칠 수 있는 권리, 학생들과 자주 만났을 걸 가장 방해하는 것이 뭐냐? 선생님들 대답은 잘못된 교육 정책, 위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교육 정책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수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아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권리를 뺏기고 있는 게 우리 학교의 현실입니다. 저는 우선 교육청이나 교육부로부터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우선 시범학교다, 연구학교다 또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꼭 필요한 건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냥 학교를 실험 도구로 생각하면서 그냥 실적 쌓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거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가려서 제대로 교훈 정책이 실시돼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적극적 기회를 줘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연수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연수를 계획해서 선생님들을 자발적으로 서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이런 것들은 학점화해서 대학과 연계를 하면서 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특히 우리 교사들의 연구 역량이라든지 또는 이런 걸 위해서 학습 연구년제 같은 걸 도입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자기 자신도 돌아보면서 힘있게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면 우리 학교가 선생님들이 그런 다른 업무에서 벗어나면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 분 패널이 한 번씩 이제 질문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자, 한 번씩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후보에게 공통 질문을 드릴 때는 그냥 한꺼번에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각 후보에게 질문이 다를 경우에는 몰아서 질문하실 필요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한 후보에게 질문하고 답변 듣고 다른 후보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수 학생에게 먼저 그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일제고사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수 후보님께서는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실력이 부족하거나 실력이 미달한 학생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또한 만약 교육감에 당선되셨을 때 교과부는 일제고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인데 교과부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입니까? 예,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하는 것처럼 전 학교의 전 학생을 한날 한시에 똑같은 문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것은 줄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또 사교육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죠. 정말 학업 성취도는 얼마든지 표집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해서 원래 목적도 달성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그런 학습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초등학교부터 일제고사를 이제 완전히 폐지해 나가면서 중고등학교도 시차적으로 현실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집해서 성취도 평가를 하면서 특히 평가는 교사들의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평가하는 이런 것들을 좀 높여나가면서 선생님들의 책임감도 높여나가고 또 자기 가르치는 데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올바른 평가의 방법이 아닌가. 지금처럼 한날 한시에 일제히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고 또 많은 부작용을 낳는 이런 일제고사는 저는 반대합니다. 문용민 후보
후보께도 일제고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후보께서는 일제고사가 학력이 떨어진 학생을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찬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실시하고 성적이 부족한 학생이 나오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후속 조치가 부족합니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해 학교가 등수 매겨집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일제고사를 통해 실력이 부족하다고 나온 학생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향상시켜줄 계획이십니까? 네, 아마 그 일제고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일제고사라는 말은 사실은 안 쓰는 말이고 사실은 성취도 그죠? 검사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공식 명칭은 성취도 검사. 자, 성취도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아마 최지수 학생도 알 거예요. 그죠? 우수, 그다음에 보통, 기초, 기초 미달 4등급으로 나오죠. 한 학생의 옆에 있는 학생은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으로 나오질 않고 우수한 그룹, 그죠? 보통 그룹, 기초 그룹, 기초 미달 그룹 전체를 4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국가에서 성취도 검사를 할 때 가장 관심이 가는 건 기초 미달 그룹이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기초 미달 그룹이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가르친 거를 지금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가, 선생님이, 또 나라가 이런 아이들은 책무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예컨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성취도 검사를 이제 하게 될 경우에 6학년 때 6학년까지 가르친 내용이 기초 미달이다 하면 이 아이는 중학교 가서 학습이 제대로 되겠어요? 국가는 하나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 돈을 들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쳤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당연히 교육과정상 알아야 될 지식과 기초 능력이 모자르다고 하면 국가는 책임지고 기초 미달 학생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될 수 있겠죠. 선수 학습이 모자라면 남해오는 학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건전한 경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나쁜 경쟁력, 그래서 점수 1, 2점 차의 경쟁이 아니라 기초 미달 학생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학교, 또 선생님, 교육청의 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김현섭 선생님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 드리는 공통 질문은요. 전임 교육관님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혁신학교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학교 정책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 혁신학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수호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요. 정책을 보니까 혁신학교를 확대해서 추진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제 혁신학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열심히 잘하는 학교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네, 같은 카테고리의 질문이시긴 한데 이수호 후보께는 좀 약간 특화된 질문이 같습니다. 자, 먼저 문영린 후보부터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네, 당연히 저는 우리 학교 계신 현장의 선생님이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혁신학교 이것은 더 두고 봐야 될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호 후보께서는 다른 자리에서도 이거는 확대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런 기조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흔쾌하게 확대 발전이라는 말은 못 쓰겠고요. 상당히 주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혁신학교가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파장을 제가 잘 압니다. 지금 1,300개 학교 중에서 지금 61개 학교를 골라가지고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학교들은 지금 뭔가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혁신 덕분에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기초 미달 학생이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또 그 혁신학교를 추진한다는 그런 선생님들 그룹이 특정 교사단체 그룹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위화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학교 교육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혁신학교를 애워싸고 또 혁신학교 내부에서 그런 선생님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생기는 조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어떤 또 수도 서울의 하나의 그 학교 혁신 모델로서는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히 주저함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유심하게 그것이 장단점 문제 공과를 유심하게 살펴볼 참으로 있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소 후보님. 예, 문 후보님께서 지난 12일 날 출마하시면서 기자들과 간담회에서는 이 혁신학교 메들도 참 괜찮다. 이것도 좀 잘 보완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저는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긴 합니다. 이 혁신학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을 현재 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통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혁신 교육이 핵심인 거죠. 그 혁신 교육을 실천하고 한번 모델로 만들어 보자는 게 이제 혁신 학교 운동입니다. 물론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조금 힘든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 보완하고 해서 나가야 되겠죠. 오늘 어제죠. 경기도 교육감께서 혁신학교 혁신교육 시즌2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조금 먼저 시작했는데 2015년까지 전체 학교를 혁신교육 학교로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찬 그런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 서울은 안 됩니까? 충분히 서울형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그런 혁신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도 지금 혁신학교 주변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또 초등학교를 혁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대로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그 신설 중학교가 돼야 되는데 그 학교가 제발 좀 혁신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아파트 주민들이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학부모도 좋아하고 우리 학생들도 정말 학교에 가는 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정말 자발성을 발휘해서 헌신적으로 학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학교, 이것이 저는 우리 공교육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잘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정성우님에게 질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이수 후보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립 유치원을 강화하고 유치원 인원수를 20명으로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유아와 유치원 교육, 공보육 또는 공교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다고 할 만큼 그동안 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냥 시장에 맡겨져서 사립 유치원들이 난립하고 그러면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정말 우리가 교육복지 시대로 가면서 특히 이런 어린아이들, 아기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뭐 괜찮은 그 유치원에는 그냥 그 입학할 때 줄을 서고 순번을 기다리고 하는 건 잘 아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립 이 국가가 그런 것들을 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는데요. 이 유치원이나 이런 쪽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과 협력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하게 함으로써 전체 우리 유치원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 제대로 된 돌봄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현재 사립 중심으로 되어 있는 시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와 또 우리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용님 의원께서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온종일 돌봄 교실을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인력은 어떻게 수급하실 계획이시고 또 온종일 돌봄 학교가 교육 수준이 높지 않다면 확대 실시하더라도 거기에 맡길 부모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만큼 얼만큼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지금 이 후보께서도 이제 유치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교육이 유치원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두 개가 다행히 국가가 이제 누리 과정을 도입해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장치를 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그 정규 과정이 있지만은 또 그것 말고도 맞벌이 부부 하는 사람들은 저녁 늦게까지 아이를 돌봐줘야 되고 이런 수요가 계속 발생하죠. 또 주말에도 일을 하는 분을 위해서는 자녀를 돌봐야 되고, 이런 과정에 관해서는 벌써 대선 후보들도 이런 국가 완전 책임제 이런 걸 이미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뭐 예산 확보라든지 또 시설의 확보 이런 것은 양쪽 대선 후보들도 다 지금 그런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으로서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건 훨씬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는 국공립 유치원 같은 거를 좀 과감하게 확대하고요. 또 저는 사립 유치원도 상당히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유아의 78%가량이 지금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국가는 이 두 트랙,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유아 양육을 책임지면서 그 아래에 있는 0세에서부터 3살 사이의 아이들은 또 학부모들이 제대로 돌보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은 국가가 완전히 떠맡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근데 예산 문제에 관한 한은 뭔가 교육청 예산과 또 서울시면 서울시의 예산, 또 지자체 예산 이런 것에서는 상당한 합의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국가가 좀 맡아서 키우자. 그게 국가의 하나 전략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뭔가 이 패널 토론은 여기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자, 세 분 패널 이렇게 질문 하고 그다음에 답변 들었는데 어떻게 흡족하십니까? 좀 감질 나는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때 좀 더 날카롭게 다듬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도 또 패널 세 분께서 좀 유심히 듣고 나중에 질문으로 심화시킬 수도 있으니까 좀 유심히 들어주시고요. 이 후보 간 상호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가 8분 동안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 후보를 이런 표현을 써도 될까요? 몰아붙일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모든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주도권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질문 시간, 답변 시간 제한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량 8분을 드리니까 그 범위 안에서는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문용린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저는 이번에 교육감 나오면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교육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헌법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의 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온 국민이 합의해서 우리가 지금 그 헌법의 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자유, 또 행복, 안전 이런 것 플러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리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헌법에 등장하고 있는 국가 이념이고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교육감이 되면은 결국 그런 이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현재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나온 과거 역사에 굴곡이 있더라도 역사에 자긍심을 가진 그런 아이로 저는 기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후보께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분명히 전교조 활동을 하셨고 뭐 사실 현장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하신 일보다는 사실은 그런 어떤 전교조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전교조를 또 민노총의 산하단체로 또 들어가서 민노총의 또 위원장도 하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내셨습니다. 저는 그런 단체들이
예컨대 전교조만 하더라도 창립할 때는 교사노동운동 이렇게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시국선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기 수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과연 전교조가 법을 지키면서 헌법에 나타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거를 지키고 옹호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인가 하는 거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도. 저는 그래서 이 후보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전교조 활동, 민노총이라든지 민주노동당, 특히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뭐 태극기라든지 또 애국가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시고 교육감이 되시면 어떤 방책을 가지고 어떤 지도 이념을 가지고 수도 서울의 교육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알고 싶고 또 수도 서울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감으로서 헌법에 합치하는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그런 교육감의 막중한 책임감에 비추어서 저랑 경쟁을 하시는 이 후보께서는 어떤 그런 교육 이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어떤 사람은 흡사 반미 친북 노선이라고 하는 이런 의혹까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혹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 한번 좀 이 후보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뭐 하시는 대로 헌법 당연히 지켜야 되고 중요한 우리 모든 것들의 잣대가 됩니다. 우리 헌법 아시는 대로 1987년 우리 정말 6월 대항쟁을 거치면서 독재를 종식시키면서 만들어진 정말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녹아 있지만은 아시는 대로 경제민주화까지 그 우리 헌법에는 다 있어서 이번에 논쟁이 되기도 했는데 그걸 하겠다 그랬다가 또 안 하겠다 그랬다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었으며 어떤 정신으로 되어 있는가, 4.19 혁명의 정신이라든지 또는 5.18의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전문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함께해야 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꼭 어느 한쪽으로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뭔가를 제대로 알게 하고 또 비판 정신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헌법에 따라서 하자라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는 헌법을 준수하면서 그 헌법의 아름다운 정신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면서 전교조에 대해서 계속 좀 과도한 그런 일종의 공격을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전교조 아시는 대로 굉장히 우리 교육이 어려울 때 정말 헌신적으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나왔던, 그러면서 우리 교육을 고치려고 했던 그런 조직입니다. 물론 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에 빨리 부응하지 못하고 선생님들의 보기에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좀 매몰된 게 아니나 하는 그런 비판 받습니다. 저는 그 비판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또 전교조를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우리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에 따라서 지금 혁신학교 운동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헌신적으로 모여서 그런 일을 하고 우리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 의혹을 가지고 이런 토론에서 제기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좀 토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좀 확실한 사실을 가지고 확인을 하든지 이렇게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의혹을 제가 대답해야 될 그 무슨 책임은 여기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의혹이라면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해명을 하셔야지 무슨 반미 친북에 의혹이 있다.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왜 그런 의심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여기 그런 의혹에 대해서 대답할 그런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분이 참고로 40초 남았습니다. 예, 의혹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으로 취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또 전교조 위원장, 민도청 위원장으로 취임하시면서 학교가 어때야 된다 이런 말씀 뭐 저희들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뭐 전교조 교사가 북한의 여러 가지 문건을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교실에서 수업 자료를 활용한 예는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를 열거하지 아니하고 저는 그저 점잖게 한번 이수호 후보의 그것에 관한 하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 자, 일단 그 주도권 토론은 끝났습니다. 그 문용린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자, 이번에는 이수호 후보께 역시 마찬가지로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뭐 대답을 못했는데 답답해서요. 네. 지금 그 의혹의 예를 드신 게 뭐 수업을 이렇게 하고 뭐 북한에 뭐 구체 자료를 했는데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아닌 걸 그렇게 해서 전부 국가보안법으로 걸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대부분까지 가서 다 무죄됐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문제 제기하고 기소만 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무죄가 됐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그 의혹을 안 가져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정말 우리 문 후보님을 뭐 그전부터 잘 또 알 만큼은 알고 같이 또 활동했던 적도 있는데 저는 이 교육감을 출마하면서 왜 이렇게 자꾸 태도가 바뀌고 소위 말하는 이 변신을 자주 하시는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변신의 달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참 우리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뭐 그 당시 교육인적장부 장관을 지내면서 그 체제에 맞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명박의 정치 체제는 그와 이념이라든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다시 여기 와서 중심 당에 가서 또 처음에는 이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을 하시다가 어느 날 또 스스로 후보가 돼서 나오시는 이런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뭐 생각이 바뀌셨는지 철학이 변했는지 어찌는 모르겠습니다. 또 출마를 선언하시고 나오면서도 처음에 지난 11월 12일 날 서울시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하던 인권조례, 무상급식, 뭐 혁신학교 등 좋은 거 좀 장점은 살려나가고 부작용 줄이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틀 뒤인 14일 JTBC에 나가서는 광노현식 인권조례, 무상교육 등은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태도가 확 바뀌셨습니다. 뭐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하고 그 전번에 토론하실 때 가방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 그 인권조례, 학생 인권조례 이거 문제가 많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가방 검사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 보니까 그 교육 전문지 교육희망에 그 여러 가지 문항에 저희도 대답해서 보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방 검사에 대해서는 유보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태도가 바뀌셨다는 걸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바뀌는가. 이
특히 교육은 뭐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안정성이 중요하고 뭔가 하나를 하면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뀌고 내일 또 변하고 그럼 도대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 좀 모범이 돼야 될 그런 점에서 좀 그런 태도는 옳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고칠 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첫째, 김영삼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또 현재까지 오면서 뭔가 왜 이렇게 그 교육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냐? 저는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는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짰습니다. 그걸 짰고 그걸 바탕으로 제가 교육 전문가 역할을 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와서 그 개혁안을 가지고 교육을 해봐라. 이렇게 또 저를 하명을 해주셔서 제가 들어가서 김영삼 정부 때 짰던 교육개혁안을 제가 아는 안을 가지고 교육개혁에 몰입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새누리 이렇게 되면서 왜 거기 가서 그런 일을 했냐. 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아젠다가 있습니다. 이 아젠다는 아직 미완해 실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에서 공약을 도와달라. 또 자원봉사경, 또 자문위원으로서 가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조언을 했을 따르면 저는 하나도 철학도 바뀐 것이 없고 저는 이념도 바뀐 것이 없어요. 저는 오로지 교육개혁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교육을 바뀌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또 하나. 김대중 대통령의 그 계보로 본다면 당연히 민주당에 가서 그런 일을 하셔야 그게 누가 보더라도 일관성이 있구나. 정말 전문가답게 그 교육 정책을 하나의 이념이나 또는 철학을 가지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전혀 체제가 다르고 지금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 교육이 뒤로 후퇴하고 다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엉망이 된 거 다 아시면서 그걸 촉진하고 있는 그 당에 가서 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교육 개혁을 하고 나라를 위한 일을 할 때 꼭 당적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죠. 제 나름대로 저는 뭐 정치하고는 무관하게 살아왔습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살아왔지.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장 잘 반영해 줄 만한 그런 어떤 그 곳에 가서 공약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죄가 있다면 교육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 아이디어를 실현해 줄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그 죄뿐이 없죠. 반영을 하려고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광론 교육감 하시던 거 괜찮은 거 좋은 것들은 하겠다. 이게 그 교수님의 생각이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해보니까 그쪽에 아주 그 내부의 반대론자들이나 또 다른 극우 이런 단체들이 와서 막 반대를 하고 이러니까 결국 또 생각을 바꿔서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무조건 절대 반대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의 그 진정성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런 데 가서 하니까 자꾸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또 태도나 이런 공약에서 또 바뀌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꼬리를 자꾸 잡으시대. 저는 최소한의 광노현 교육감에 대한 예절을 갖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절 갖춘 부분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시니까 그건 예절의 배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적장도 전쟁터에 나가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예절을 갖추고 합니다. 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자, 그 이수호 후보의 주도권 토론도 여기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주도권 토론이 진행이 되니까 좀 토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달궈지는 것 같습니다. 좀 뜨겁게 달궈지는 것 같은데, 자, 이 패널 세 분께 다시 한 번씩 질문 기회를 드릴 텐데, 이 달궈진 분위기를 더 짚으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질문권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에는 김현섭 선생님께 먼저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이었던 곽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나서 나름대로 혁신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교육감부에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비판적이거나 이제 비협조적인 측면들이 있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교육감부 대 교육감이라는 갈등이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모아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육감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교육감에서 내려온 지침이 달랐기 때문에 단양학교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도 대선 주자들도 유력하신 대선 주자 후보님들도 얘기하기를 그렇다면 이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를 토대로 해서 교육 정책을 좀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책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두 분 중에 누가 되시든 한 분은 이제 진보 진영, 한 분은 보수 진영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저를 알고 있는데, 교육감은 이제 서울 시민이 원하는 교육감은 진보 진영의 교육감이 아니라 보수 진영의 교육감이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을 아우를 수 있는 교육감님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누가 되시든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포용해서 이 서울시 교육 정책들을 아울러서 추진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뭐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임 교육감처럼 동일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혁신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이나 또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 게 교육감님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당장 어떻게 되느냐, 현재로도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현장의 모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즉 나와 생각이 좀 입장이 좀 다른 진영을 어떻게 아울러서 이 서울시 전체 교육을 이끌어 가실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 공통 질문이신데요. 이수 후보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소통입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서 쭉 지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교사들과 정말 의논해야 된다. 학부모들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된다. 이런 저는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잡아갈 생각이고요. 저는 그동안 아까 뭐 저를 공격했지만 정교주 위원장도 하고 민주노총 위원장도 하면서 오히려 그 내부에 정말 생각이 다른 많은 집단과 사람들을 조율하고 그 사람들 한 곳으로 묶어내고 그러면서 모두가 좀 늦지만 한 걸음씩 나가게 하는 그런 그 지도력을 많이 길러왔기 때문에 그런 소통하면서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학교가 더 안정되고, 저는 뭐 문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무도문이 하느라고 무조건 다 반대한다. 이렇게 되면 안정성이 다 무너집니다. 겨우 조금 해보려고 한 것마저 또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정말 좋은 것은 잘 발전시켜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면서 다시 선생님들 의견, 학생들 의견, 또 학부모들의 의견 묻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 협력 공동체, 또 이런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하면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상담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소통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제 마음 모든 걸 바쳐서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문용민 후보님. 이 후보께서 소통 얘기를 하셨습니다. 소통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끼리끼리의 소통만 활성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 다르고 같이 생각이 달라도 모든 것을 같이 아우르는 소통이죠. 그런 점에서 확대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통도 법과 원칙과 이걸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끼리의 소통이다, 우리만의 소통이다라고 하면 행정이 불안해지고 학교가 불안해지고, 대표적인 예가
황노현 교육감께서 법을 안 지키셨습니다. 자, 학생 인권 조례에 나타난 많은 사항은 사실 학교가 자율로 학칙에 넣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학칙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해라. 학칙에 담게 되어 있는 것을 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강요하게 되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이거는 교장 선생님 주도하에 학교에서 자율로 학칙으로 이런 거를 정해서 하게 돼 있는 거를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를 시행해라 하니까 그 위에 있는 상위법하고 충돌을 하게 되니까 그런 속에서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그런 점에서 소통도 확대된 소통이어야 하고 확대된 소통은 법적인 안정성 속에서 법을 위배하지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대표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것도 그런 법의 안정적인 틀 속에서 그게 추진이 됐다고 하면 아무런 학교 속에서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뭔가 법을 우선시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기획하면서 그 위에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승훈님에게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주도권 토론을 봤는데요. 거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내년 중학교를 입학을 해요. 요즘 중학생은 중2가 뭐 북한에서도 안 쳐들어온다 무서워서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두 분 다 저 중학교 중등과정에 대해서 또 정책을 내놓으신 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린 후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무시험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의 차이도 많이 나고 교과 양도 많이 늘어나서 아이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더 인생 설계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무시험을 한다고 하면 1학년만 무시험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럼 1학년을 무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반발이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바로 대답하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학부모가 곧 되실 거니까 불안한 게 많으시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첫 중간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공부도 잘했고 착한 아이고 엄마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이었는데 쫙 중학교 와서 중간 시험을 딱 보니까 점수가 낮거든요. 형편없이. 초등학교 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충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안으로 내놓은 것이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6학년. 그 가운데 기점이고 얘네들이 사춘기 중간에 있다. 이렇게 하면 중학교 1학년 때만큼은 공부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달리기보다는 뭔가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아빠같이 살게 될 것인가, 삼촌같이 살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하게 하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아버지랑 같이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고 아버지를 경험하는 거죠. 또 엄마도 경험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중학교 1학년 때 내 인생에 대한 내 인생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짧게나마 줘보자. 그렇게 하자면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지만 내 인생의 계획과 목표를 어느 정도 세우면 그때부터 정말로 영어 공부는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수학 공부는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갈 방향은 이쪽이로구나 하는 감각을 가지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그 중등학교의 틀을 잡기 위해서 중1 때 그렇게 좀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네, 계속해 주시죠. 이수 후보님께서도 진로와 관련된 체험을 하자 중학교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진로 커리어 코칭도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교과 시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인문학 교육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따로 없으셔가지고 그 진로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거하고 인문학 교육에 대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문 후보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좀 쉬게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뭐 문 후보님께서 한 해 정도 그렇게 하자는데 원칙적 찬성하지만 실제 말씀하시는 내용과 현실하고는 굉장히 괴리감이 있는 거죠. 지금의 여러 가지 법으로 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일제고선 보자 그러면서 1학년 시험 없게 하자 이것도 이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합니다만 어떻든 중학교 시절이란 그런 거가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애들 앙케이트를 해보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자기의 적성과 진로와 직업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의외로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벌써 자기 삶에 대한 책임, 인생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에게 정말 적성, 진로, 직업에 대한 것들을 안내하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중3이면 벌써 그 학교를 선택해야 되니까 좀 늦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2 정도에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학교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또는 지자체와 같이 그런 그런 것들을 안내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센터도 만들고 해서 또 직접 좋은 그런 그 회사나 이런 데 또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이제 기간을 중2 때 좀 집중적으로 해서 자기가 고등학교 갈 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책임있게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게 이제 그 취지고요. 그 인문학은 뭐 저는 대단히 찬성하면서 특히 문해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쭉 내려오는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지수 학생에게 질문권 드릴게요. 저도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수호 후보님께서 아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 조례보다 교칙을 우선시하면서 교복 규제나 두발 규제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학생 인권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로연 전 교육감께서도 학생 인권 조례는 찬성하셨지만 사실 제대로 시행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수 후보님께서는 학생 인권 조례 관련한 혼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을 스스로 주인이 되게 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게 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이죠. 국제인권 아동인권 협약에 기초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시민들이 발의를 해서 시조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감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학교에서 잘 시행하게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교육감의 책임이죠. 그런데 전임 교육감께서 다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나 또 교사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또 잘 얘기를 들어서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또 마치 그것이 상충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다 없애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했던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학교에 정착을 해서 큰 문제 없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과도기적인 현상은 조금 우리가 진통을 겪더라도 좀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이 혁신학교 같은 선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서로 토론하고 공청회하도해서 협약을 맺었어요. 그게 중요하게 원칙적으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여러한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자.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학생인권 조례에 나온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도 충족시켜주고 우리 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큰 염려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홍린 후보께도 같은 맥락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제 친구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양말 검사는 물론 속옷 검사까지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를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이런 인권들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린 후보께서는 이렇게 교권과 학생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조화시키고 또 학생 인권을 보장시켜 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그 두발 단속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학생도 대한민국의 시민이죠. 그래, 학생이라서 특별한 인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면 태아 시절까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게 어디 있냐? 헌법에 있습니다. 그죠? 헌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유엔 아동 헌장인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라고 해서 보통 시민의 인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인권 침해는 어떤 잣대를 대더라도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고 그건 금지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학생의 인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받았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인권 조례 얘기를 하면, 학생 인권 조례를 보면 모든 인권 조례를 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권을 규정하는 그 항목에 보면 언제나 뭐가 따르냐면 사람들은 이런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런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가 같이 병행이 됩니다. 우리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가 뭐냐면 그 속에 학생들은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책임과 의무도 있다 하는 규정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요, 자유와 권리 같죠. 헌법에 상응하는. 그러나 헌법에 주어진 그걸 가지면서도 동시에 책임과 의무 없이 그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패널 토론 또 한 번 진행이 됐고요. 자,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총량 8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호 후보부터 시작을 해 주십시오. 예, 그 마지막 그 학생인권 조례 관련해서 학생이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 서울 그 학생인권 조례에 자유와 권리는 있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는 어제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고 오늘은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말이 바뀌었는데 제가 어제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우리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4조 책임과 의무를 줄여서 책무라 그럽니다. 책무조항입니다. 5항에 보면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요. 6항에 보면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책무가 분명히 있는데도 책무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무가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답답해서 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문 후보님께서 저하고 이제 소위 이런 그 맞짱 토론이라고 할까요? 둘만한 토론을 계속하면서 느끼기도 하지만 그 공약을 들으면서 참 비현실적이다. 너무 현장을 모르신다. 이런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면서 어떤 정말 안타까워서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어제도 그 라디오 토론을 같이 하면서 제일 이제 그 어떤 그 공약으로 내세우는 학교 규모를 600명 규모로 해서 다 쪼개서 하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시냐 물었더니 그게 그냥 뭐 새로 학교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대형 학교를 그냥 그대로 두고 1, 2학년은 뭐 또 다른 학교, 2, 3학 뭐 1층은 다른 학교, 3, 4층은 다른 학교. 근데 정말 한번 학교에서 가서 선생님들한테 한 번만 좀 물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 학교가 지금 2개 학교, 3개 학교가 그런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우리 교육 문화 또는 학교 문화가 있는 건지 우리나라에. 또 후보님께서는 일본의 예를 드셨습니다. 작은 학교. 그건 저도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학교 운동 정교조가 주장하면서 그 지방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고 좋은 학교입니다. 그것은 일본은 우리보다 더 엄격해서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학생이 있으면 학교는 존치해야 된다. 이런 그 교육의 책무의 정말 정신에 따라서 보존하고 함께 하려는 그런 작은 학교지 큰 학교를 막 쪼개서 작은 학교를 만드는 그런 그 일본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그 24시간 돌봄 학교 그것도 정말 그렇다합니다만 학교는 그냥 어제도 질문하시니까 그냥 건물만 빌려주면 된다.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한다.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지금도 그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 학교를 좀 그냥 광고에 조금만 사용하자. 이래도 지금 안 됩니다. 온갖 규정과 온갖 제약과 또 학교는 그걸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은 너무 도외시하고 있고 건물만 쓰려면 건물은 사실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많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라는 기능을 함께 발휘하는 거거든요. 교사들이 함께 해야 되고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이용돼야 되고 근데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24시간을 학교를 계속 가동한다는 것은 정말 비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그 공약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예, 그 비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잘 또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나 저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울 때는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후보께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실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바르게 하고 진짜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되는 교육적 가치 실현에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저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학교 폭력이 많은 데가 어디냐? 학교가 큰 데입니다. 학과 성적이 제대로 안 오르는 데가 어디냐? 교육력이 떨어지는 데가 학교가 큰 데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학교 인원수가 전체 인원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소규모, 보통 이제 국제적으로 인증된 건 그 캠퍼스 내에 사는 모든 학생과 교사 모든 사람 수가 600명을 넘으면 학교 자체가 관료화되는 경향이 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교가 안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학교를 소규모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생기는 교육적 가치를 존중합니다. 거기서 생기는 교육적 가치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파생된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지금 학교를 소규모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도심에서 학교 부지를 구하기 어려울 때는 하다못해 2000명이 넘는 학교는 그 좀 같은 캠퍼스 내에서 2개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그런 묘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교가 있고 또 지금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여유 있는 학교가 많아집니다. 이럴 때 이제까지는 그런 학교를 팔아버리거나 다른 용도로 썼는데 저는 그거를 학교를 소규모하는 대로 활용해서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소규모하는 게 좋다. 이 방향이 옳고 이것이 교육적 가치 실현에 옳다고 하면 지금 이 후보 말씀하신 대로 비현실적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현실화되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뭐 원칙에 동의하고요. 저도 작은 학교가 많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대형 학교, 우리나라가 교육 투자를 잘못해서 대형 학교 만들어놨는데 이런 대안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거죠. 지금 뭐 35명, 40명 안 되잖아요. OECD 평균 20명 내지 그 정도라도 줄이는 노력. 그리고 지금 정말 아까 관료화까지 얘기했었는데 교사들이 좀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의 법정 교사를 확보한다든지, 지금 교사도 강사, 뭐 기간제 교사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수업 시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시수도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돼 있고 난이도도 문제가 많고, 특히 그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서 우선은 작은 학교로 만들어가는 것은 뭐 계속 추진해 나가되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간을 다 쓰셨습니다. 자, 다음에는 문용린 후보께 역시 8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그 수도인 서울의 학교가 좀 대단히 문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지도하기를 포기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죽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이어폰을 끼고 mp3로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있었습니다. 젊은 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러고 있어서 이거 띄워라 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이는 빙글빙글 웃기만 하면서 빼질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서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하고 선생님이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거 빼 좀. 이랬더니 아이가 선생님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인권 조례 아시죠? 그러더니 저쪽 아이가 또 핸드폰을 꺼내서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선생님입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한 아이가 그렇게 버티니까 다른 아이는 호기심에 재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길 가다가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고 담배를 피우고 모빌 때 그거 건드리지 마라. 애들 건드렸다 죽는다. 사회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 때 선생님이 그것을 관여하기를 겁내고 지도하기를 겁내고 뭐 문제 날까 모르겠다 할래면 해라 하고 그저 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기가 빠졌어요. 그게 바로 저는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인권조례가 선생님들 두 손을 묶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이 청중기나 모든 걸 동원해서 나한테 찾아온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샅샅이 뒤집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당신은 이런 건 하지 마시오, 이런 건 하지 마시오 하면 과연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겠어요? 교육은 의사가 환자 진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 아이의 미래가 20년 후 30년이 그 아이의 100년의 미래가 걸린 게 초중고 교육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선생님을 인권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두 손을 묶어놓고 아이를 지도해라. 어떻게 지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점 대단히 그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분명히 그 교육감이 되면은 인권조례, 독소조항을 분명히 저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수호 후보께 묻고 싶은 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요. 이런 약화된 교사의 지도력을 이 인권조례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그 학교 현장을 강화시킬 것인지 이거에 관해서 정말 한번 저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문제의식 동감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예로 드신 것보다 더 심각한 예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붕괴됐다, 정말 우리 교육 전체가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섰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문제의식과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교사가 이제는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라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전의 식으로 무조건 교사니까 권위를 가지고, 그건 제대로 된 권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인데 권위주의로 야단치고 지시하고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건 옛날 저는 이런 모든 문화를 일제의 군국주의에서 비롯한 군사 문화가
결국은 우리 학교 현장까지 나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 지도 방식 태도로는 지금 아이들은 학생들은 안 된다는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을 때 그때도 뭐 시끄럽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끄러운 때도 노크를 하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업하러 들어갈 때. 아이들 달라집니다. 아,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정말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 자기를 알아주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라는 것이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국제적인 문제 또는 모든 사회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서 최소한도 이 정도는 선언적으로 해놓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인권조례 책무 6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된다. 다른 스스로 참여해서 만든 학교 규범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선사고등학교가 그렇게 잘하고 있고 그런 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에서 일어나는 극단적 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제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함께 해야 될까를 그런 인권조례와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권조례가 나중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권은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 불쑥 저렇게 학생 인권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런 권리가 있고 너는 인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럴 때는 선생님한테 너는 그 거부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를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 매뉴얼과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고 충분히 선생님들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필요하다면 인권조례를 나중에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그거 만들면 학교에서 학생 지도가 무척 어려워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진통 속에 곽교육감의 그 고집으로 이것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학교가 붕괴될 것이다. 선생님들 그렇게 두 손을 꽁꽁 묶어놓으면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클래스 수업 지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가 엄청 목소리가 높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세워놨는데 지금 이 후보께서는 그런 걸 세우면 될 거다 하는데 그러는 과정 중에 학교는 붕괴가 돼갑니다. 그전에도 그런 예는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없을 때도 전체 우리 사회 현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폭력사회가 그대로 학교 들어오면서 한 것이지 그게 인권조례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실증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미 경기도나 잘 정착돼 가고 있고 또 그럼 지금도 두 발을 머리를 깎고 또 학생 가방을 뒤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정말 저는 정말 인권의식이 있는지 부분이 의심스러워요. 자,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질문 순서는 딱 마지막 패널 분들께 질문권 딱 한 번씩 드리는 걸로 마무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정승훈님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 두 분 주도권 토론에서 나왔던 학생 인권조례에 대한 얘기의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토론회도 3주체라고 해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를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는 빠져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에서도 학부모 교육을 제대로 시켰으면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가정교육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정책이며 제도며 너무 복잡해요, 요즘이요. 제대로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지가 않아요. 올바른 정보도 없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거 어느 나라 외국 같은 경우는 부모 자격증까지도 주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 주도에서 하게 되겠지만 서울시 교육감으로 나오셨으니까 서울시만이라도
학교 단위도 괜찮고요. 교가부 단위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정보, 올바른 정보, 그다음에 학생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모 교육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공약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두 분 후보께 똑같이 질문 드립니다. 네, 공통 질문이니까 저 문용민 후보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교육감의 책임 영역이요. 유초중고등학교 거기에 이제 더해서 평생교육도 사실은 이제 교육감 책임하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은 교육감이 이제 그걸 진흥을 하고 모니터링을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학교가 잘 되려면 학부모들의 건전한 그 관여, 학부모들의 건전한 관심 이것이 학교 속으로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도 사실은 그 5.3.1 교육개혁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 과감히 투입이 됐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학교 운영위원회가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입김이 세죠.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조건. 그래서 학부모들의 생각과 학부모들의 의견 그리고 학부모들이 학교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비가 더 좀 보완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아울러 이 젊은 엄마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학교와 관련된 자녀 교육과 관련된 어떤 평생교육 시스템을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그런 제대로 된 정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생교육 체제를 한번 좀 만들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 서울형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수호 후보님. 예, 정말 그 학부모로서 좀 건강하게 제대로 좀 주체로서 학교에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정말 필요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인권조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31조입니다. 교직원 및 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있거든요. 항목인데요.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 편성해야 된다. 교사들이 자격연수를 받을 때 이 인권교육을 받습니다. 애 가방 조사하는 게 좋은지, 애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또 보면 사항에 가면 학교의장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 이게 학부모죠.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 추진해야 된다 라고 규정해서 이제는 학부모님들도 어떤 학교에서 학교장이 근거를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놓고 또 상당한 좀 책임도 갖게 하고, 그럼 여기 모여서 정말 요즘 아이들 이런저런 아까 그런 사례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는 그 학생인권조례 이걸 그냥 허투루 그냥 과도기에 일어날 현상 그걸 너무 그냥 확대하지 말고 정말 그 진정성과 세계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잘 해서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려움이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부분들 여기에 인권과 관련해서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이대로만 해도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은 최준수 학생. 저는 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사례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전에 성찰교실이나 위클래스 그런 정책들이 학교 폭력의 대책으로 실시된 적이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폭력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수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심각하죠. 아까 뭐 문 후보 지적하신 그 사례도 일종 폭력이죠. 학생들의 이런 것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싸늘한 이 경쟁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스트레스와 이런 것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사회적 현상, 크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은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의 구조,
또는 양극화돼서 임금 격차가 학력에 따라서 엄청나게 심한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로 넘어와서 결국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서 폭력이라는 그런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처벌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비교육적이고 예방의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살려서 정말 좀 더 아이들을 상담하고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또 요즘 개발되어 있는 그런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자치법정, 스스로 법정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또는 또래 조정이라는 프로그램, 스스로 조정가가 돼서 친구 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하는 여러 가지 이런 데 대한 시설, 형태 이런 것도 많거든요. 지금 위스쿨 또는 위클래스 했는데 실제로 형식상 해놓고 잘 운영을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시설도 잘 제대로 운영하고 하면 처벌 위주, 그걸 학생부에다 기재를 한다 이런 임기응변적인 그로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좀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자, 다음 김종민 후보님. 예, 아마 최지수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그걸 경험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학교 폭력은 두 가지입니다. 조직 폭력이 있습니다. 이른바 일진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는 일진 폭력이 있고요. 학생들 사이에 서로 골려주다가 놀려주다가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약한 아이가 왕따 당하고 해서 죽는 겁니다. 이건 조직 폭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변별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일진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그 가여운 피해자를 막아줘야 됩니다. 그 일진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학생 폭력이 아닙니다. 조직 폭력입니다. 이거 막기 위해서는 스쿨 폴리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대단히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조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 간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서 반복되다 보는데 피해자는 그것 때문에 자살까지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가해자 부모가 애들끼리 놀다가 그랬다 하는 정도지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정신병원에 가고 자살하고까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일진과 이런 사례는 구분해서 하는데, 일진은 당연히 이건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런 학생 간의 어떤 그런 놀림으로 생기는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제가 실제로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에 있으면서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감정 출석부라고 하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출석을 부를 때 문용린 이렇게 부르면 대답할 때 예, 저는 행복합니다. 누구 이렇게 부르니까 예, 저는 좀 오늘 우울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서로 공유하게 만드는 출석부를 불렀더니요,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쟤는 좀 오늘 우울하다는데 왜일까?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알고 쟤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당하셨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아이들 사이에 감정 공유가 일어나서 폭력이 줄어드는 예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패널 질문 권한은 김현섭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교육청에서 실제로 추진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은 저는 학교를 지원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교실이 무너졌다, 학교가 무너졌다라는 문제 진단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측면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운영을 어떻게 바꾸냐의 그 핵심이 자리에 있는 건 저는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따라 학교 분위기와 교직원의 분위기와 또 아이들의 분위기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어떤 교장 승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교장 공모제가 실시되고, 또한 내부형 공모제도 확대해서 다양한 소통의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입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내부형 공모제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현실적으로 극히 미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장 어떤 분이 교장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 학교 안에서 그 교장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연구 시범 학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시범 학교를 많은 학교들이 하면서 외적 인센티브, 승진 가산점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하고 연구 시범 학교 기간이 끝마치면 완벽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각종 시범 학교는 넘치지만 현실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느껴지는 거는 그 기간만 그러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나. 저는 혁신학교 중에서 성과를 내는 학교들은 교장 선생님의 리더십과 그다음에 어떤 승진 가산점이라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연구 시범학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실지, 그래서 이 교장 임용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연구 시범학교 에 대한 관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문영민 후보부터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2분 동안에 그 대답을 다 하시라고. 그래, 교단을 젊게 해보자 하는 게 제 지금 말씀하시는 학교의 리더십 문제에 대한 대안입니다. 너무 과도하게 교장 선생님이 모든 걸 결정하세요. 무슨 서류상의 결정만이 아니라, 자, 이번 운동회를 한다 할 때 교장 선생님은 뭐 3, 40년 동안 운동의 경험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이거 하고 이거 해서 빨리 해. 이런 리더십보다는 젊은 선생님들, 20대, 30대 선생님들을 모아가지고 이번 운동회는 당신들이 한번 해봐. 내가 적극 지원해 줄게. 이런 어떤 리더십의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통해서 저는 학교 교단을 좀 젊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연구 시범 학교. 이게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뭐 국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가 한두 개입니까? 그죠? 교육청이 발주하고 교육부가 발주하는 선생님들이라는 프로젝트가 수도 없이 많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상도 타고 못 하는데 상 받기 위한 것이 많을 때가 있고, 연구를 잘해도 사장될 때가 많죠.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떤 그런 연구 시범 학교의 연구 성과를 풀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학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게 접속해서 어떤 연구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해가지고 잘된 연구는 사회적인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고요. 또 필요 없는 연구는 또 책임이 필요하면 책임도 묻고 해서 연구 시범 학교 제도는 유지하되, 이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유가 돼서 실질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대한민국 교육 현장 개선에 이게 좀 활용이 되는 그런 체제를 좀 하나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고요. 이소 후보님. 예, 지금과 같은 교장 승진 제도 하에서는 지금 문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젊은이 중심의 리더십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주적인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절차나 또 민주적인 소양을 갖춘 그런 분들이 교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교장이라는 그 고지를 향해서 모든 걸 점수 관리하면서 모든 걸 투자해가면서 그걸 향해서 가는 이런 이 승진 제도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지금 공모제 교장 제도는 적극적으로 저는 확대되고 활용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부형 이 공모제, 정말 평교사도 정말 그 교직 경험 속에서 정말 잘하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학부모들로부터, 동료 교사들부터 인정받은 이런 분들이 절차를 밟아서 임기 동안 교장을 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민주적이거든요. 그런 교장들이 지금 다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울은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확대해 나가서 제대로 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연구 시범 학교, 지금 좀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낭비적입니다. 이런 탁상 행정이 성과를 위한 성과, 이런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은 저는 과감하게 축소시키고 줄여야 됩니다. 이건 현장으로 내려가면 전부 가외 업무로 떨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숨 쉴려가도 없어지는 게 이런 과도한 연구 시범 학교 때문도 많습니다. 물론 다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건 하되 많은 걸 줄이고 그 남는 예산을 저는
묶어서 그냥 학교로 내려보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주는 게 더 올바르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예정된 토론 순서는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자, 세 분 패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이 두 분 후보님도 오늘 아주 뭐 열띠게 토론. 근데 준비를 참 많이 해오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근데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자, 마무리 발언이 남아 있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을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드릴 텐데, 자, 모두 발언을 이수호 후보가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 발언은 문용린 후보께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게 순서상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육이 어른들 싸움에 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좀 교육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이 그동안 어른들 싸움 때문에 교육이 좀 흔들려서 사실 학생들은 착실히 학교에 와서 본연의 임무에 공부 열심히 하고요. 자기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선생님들은 다른 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나게 아이들과 뛰놀면서 아이들 가르치고요. 학부모는 일단 아이가 교문에 딱 들어가면 제일 안심하고, 그러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잘 돌봐주고, 학교가 있을 때 제일 학부모가 안심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공약을 제가 내세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공약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 좀 정치에 흔들리지 않게끔 좀 교육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전 갖고요. 또 요즘 보니까 너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같은 게 좀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애국가를 불려보니까 애국가를 아는 애들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1절에서 4절까지 외우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또 애국심도 생기고 했는데, 지금 아이들이 그런 어떤 국가에 대한 어떤 것, 또 이런 점에서 저는 나라를 사랑하고 같은 국민들끼리 정직하고 협동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미래를 보고, 우리 과거도 아름다웠지 않냐, 이제 앞으로 더 우리 잘해보자 하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우리 유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풍부하게 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아이를 열심히 기르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 이런 쪽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감으로서 나중에 좀 이름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수호 후보님. 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잘 보셨지요? 우리 학교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 충분히 아시고 계시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그러한 교육이 왜 지금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런 관료 체계 하에서, 그런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이 여과 없이 현장으로 내려가서 현장 이후로 혼란해지면서 지금 극도로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낡은 체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학생들, 우리 아이들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도 바뀌었습니다. 언제까지 낡은 인권의식, 낡은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정말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바꿔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과 함께 우리 초중등 교육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모든 것 다 바쳐서 정말 우리 교육을 꼭 새롭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우리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교육을 새롭게 바꿔보는 그런 교육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호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로써 110분 가까이 진행된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후보 토론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감을 두고 교육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던데 이렇게 본다면 서울 시민은 12월 19일에 대통령을 2명 뽑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누구보다도 면밀한 주권 의식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영역은 몰라도 정치하고 교육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평론가의 수준에 올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따라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후보 검증, 그다음에 소중한 한 표 행사가 될 거라고 믿고 오늘 토론회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